자, 상경 10단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고 외우시는 게 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이게 님들이 안 하실까봐 한 번씩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엄청 짧을 거고 어려운 내용도 없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페이지 피시면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뜰 거예요. 광의의 물류라고 로지스틱스 뭐 이런 게 뜰 건데 뭐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 반품 물류, 폐기 물류, 광의의 물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광의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이제 넓게 본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광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넓게 본 물류의 범위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사실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보실 때 필요한 거는 이제 반품과 회수 그리고 폐기 이 세 가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주세요. 나중에 혼자 하실 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겁니다. 그 앞에 이제 보관과 하역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관과 하역 사실 우리가 헷갈리진 않잖아요. 보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고 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내리는 내용인데 그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운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제 운송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이동시킴으로써 장소적 불일치를 해결해주는 활동으로 크게 육상, 해상, 항공 운송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육상 운송,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 이 세 가지 그리고 추가로 파이프 운송이라는 것도 따로 추가로 볼 것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운송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통한 시장 확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고 운송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게 운송의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육상 운송이다.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육로를 통해서 여객 또는 그러니까 여객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육상 운송은 철도 운송과 자동차 운송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자동차 운송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이나 화물 운송으로 화물의 적재 가격 포장 편리하고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송 수단이다. 이게 내가 준비를 해놨나? 써있긴 한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운송을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운송수단을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우리 집 앞까지 오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뭐 배가 직접 들어오진 않잖아. 우리 집까지 비행기가 뭐 앞에 내리진 않잖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자동차 운송밖에 없어요. 그냥 차든 뭐 트럭이든 뭐 택배 그거 아무튼 큰 차든 뭐든 오토바이든 직접 올 수 있는 거는 이 자동차 운송밖에 없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문전 운송이라고 하거든. 도어 투 도어 옆에 써있을 거예요. 문전 운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얘는 오직 자동차 운송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전 운송이라는 게 있다. 좀 이따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문전 운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운송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익숙한 여객 운송부터 봅시다.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전세 운송과 노선 운송으로 나뉘어요. 전세 운송은 그럼 뭐냐? 전세 운송은 관광이나 특정 이벤트를 위해 단체 승객을 일정한 전세 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것을 전세 운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 단체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러니까 내륙을 이동할 때 버스를 타잖아. 그런 걸 이제 전세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로 수학여행 갈 때 그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가는 그런 느낌을 전세 운송, 그러니까 그거를 전세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버스 있잖아요. 그 마을 버스든 뭐 시내 버스든 빨간 버스, 초록 버스, 뭐 노란 버스, 파란 버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모두 노선 운송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누가 타든 말든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길대로만 가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노선 운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노선을 정해진 시간표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등이 있다. 이런 걸 노선 운송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뭐 쉬울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용 운송과 자가용 운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먼저 자가용 운송을 보면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으로 그냥 트럭 자기 트럭을 이용하든 자기 차를 이용하든 아무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화물 운송, 구역 화물 운송, 그리고 특정 화물 운송, 그리고 택배 화물 운송으로 나뉘는데 먼저 정규 화물 운송과 구역 화물 운송으로 이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둘을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노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정기 화물 운송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구역 화물 운송은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화주가 물건의 주인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송한다. 그래서 얘랑 가장 큰 차이는 정기적인지 부정기적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정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화주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거 말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걸 특정 화물 운송이라고 하고요. 택배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문정 운송 방식으로 소화물 등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택배 화물 운송이다. 우리가 가장 힘이 접하는 걸 택배 화물 운송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예시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 갖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송 수단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운송 수단은 뭐냐? 화물 운송이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이냐, 철도 운송이냐, 아니면 항공 운송이냐, 아니면 해양 운송이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특징들을 갖다가 문제를 만든다라고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외워야 하는 거는 무슨 운송이 있는지 그걸 구별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송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기동성 그리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고 소량 화물의 근거리 운송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가까운 거리를 이제 이동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 근거리라는 게 이제 사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거리가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남북이 상당히 한 2시간이면 다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송이 이 근거리라는 게 엄청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리라 생각해 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예외를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이 상경을 풀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아무튼 문정 운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이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가면 뭐 여러 가지 막 안전장치 같은 걸 해야 하잖아. 뭐 묻고 뭐 흔들리잖아. 배가 막 흔들리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거 컨테이너 벨트 그런 거 컨테이너에 넣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택배 올 때 그냥 박스에만 그냥 막 싸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한 포장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대량 수송이 어렵다. 그러니까 작잖아. 상대적으로 해상, 뭐 배랑 비행기에 비해서는 자동차는 엄청 작은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수송이 어렵고 원거리 운송 시 운임이 비싸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다 오래 하고 다른 운송 수단보다 아무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고 교통 혼잡 시 운송 지연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량의 제한이 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철도 운송인데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육상 최대 일시 운송 능력을 보유한 운송 수단이다. 그러니까 육상 운송 수단인데 가장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육상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도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왔는데 수화물, 소화물, 그리고 대화물로 나뉜다. 수화물은 우리가 말 그대로 들고 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차 같은 거에 들고 타는 짐들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대품. 소화물은 수화물 10개 이내의 화물로 여객차 안에 함께해서 운송해서 소구 혼재 운송을 한다. 그리고 대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급, 차급, 컨테이너 이렇게 크기에 따라 가지고 나눠진다. 소화물보다는 크지만 한차 분량이 안 되는 화물, 그리고 차급 같은 경우는 화량 1량 단위에 전세되는 대량 화물, 그리고 컨테이너는 첫째 하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 열차로 운송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정말 직접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다 자세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규격에 따른 운임, 부가, 뭐 하차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제 공화 운임.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공화 운임이란 건데 공화 운임이 뭐냐? 공화 운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컨테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열차 칸에 이렇게 짐을 쌓아놓은 건데 내가 짐을 다 쌓았어.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남잖아. 빈 공간. 지금 내가 짐을 다 쌓았는데 빈 공간이 남았네? 그럼 이 빈 공간에 대해서도 운임비를 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공화 운임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항 운임을 이제 손해잖아 사실. 내가 이거 쓰지도 않은 공간인데 어쩔 수 없이 내야 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 공간 나 이 정도만 필요한 사람 있어? 혹시? 이 정도만 나 그러면 우리 운임비 반반 내자, 반띵하자, 더치페이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혼재 운송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운송하면은 소고 혼재 운송이 된다 여기. 그래서 공항 운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항 운임 발생하는 거는 철도 운송이구나.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송에 비해서 대량 줄량 물품을 일시에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크기가 크니까.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은 편이고 자동차 운송에 비해 원거리 운임이 저렴하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송에 비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임이 높다. 그리고 환적 작업. 환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리고 싣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건 사실 다 필요한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적혀 있으니까 환적 작업이 필요하면 철도 운송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환적 작업이 필요하고 대형을 이용 시 공항 운임이 발생한다.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해상 운송인데 아니 두 번째죠. 뭐 아무튼 그냥 수단으로는 세 번째고 뭐 구분으로는 두 번째인데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대량 운송과 원거리 운송에 적합한 운송 방식이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이제 해상 운송으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의 종류로는 이제 전기선 그리고 부전기선이 운송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전기용선과 항해용선을 묶어가지고 대선이라고 하고요. 나용선 같은 경우 이렇게 나용선으로 구분을 한다. 두 가지로 크게. 그리고 얘는 6개월 1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계산해서 단기죠. 여기까지 써지나? 얘는 장기간 특징으로 1년 이상.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일단 구분을 어떻게 하냐. 전기용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빌리는 거를 이제 말하고요. 항해용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횟수, 그러니까 특정한 간의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항해 횟수로 선박을 대절하여 운송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나용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동안 빌리는 거를 이제 나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냐 아니면 1년 이상이냐 해서 단기적, 장기적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나용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용선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선원과 그리고 재비용. 그러니까 선원 고용 같은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선박만 빌리면 뭐 어떻게 돼요? 선박 빌렸어. 근데 뭐 여기 사람이 원래 타고 있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줄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걸 그런 비용들을 이제 용선자, 빌린 사람이 모두 부담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원거리 운송 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운임이 엄청 저렴합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물의 크기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옮길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운송 속도가 느려서 운송 기간이 길게 소요된다. 우리 해외에서 이제 배로 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위험도가 높다. 이제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면 토네이도라도 불어봐 그냥 싹 다 그냥 뒤지는 거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단점으로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가 멈출 시설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바다 해변가에다 멈출 수 없잖아. 그래서 항만 시설이 필요하고 적재와 하역이 어렵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죠. 장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운송인데 항공운송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 상대적으로 엄청 가볍습니다. 항공운송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운송기간이 짧고 화물의 안전성이 높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해외에서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여기 이 본부에서 필요해요 하면 바로 그냥 보내면 한 2시간이면 도착하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길어봐야 이제 10시간 비행기 타면 도착하기 때문에 유럽까지 가는데도
갑작스러운 수요에 하루 안에, 그러니까 하루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엄청 짧은 거죠. 대처가 가능하다. 운송 상품이나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적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뭐 도둑이 갑자기 뛰어들 것도 아니고, 뭐 임파서블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 보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적다. 단점으로는 운임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고가이다. 비행기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똑같고, 공항 및 항공로 등 고도의 기반 시설이 요구되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수화물의 중량과 용적의 제한이 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떠야 하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물건들은 이제 비행기로 옮기기 좀 힘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지우려고 하네. 그리고 이제 나온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의 내부를 통해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유체 혹은 뭐야 이거? 못하네. 이거 뭐야? 아 미치겠네. 쏘리. 제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육체 혹은 유체를 매개로 하는 물질을 연속해서 수송하는 방식이다.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봐. 유체를 매개로 하는 물질. 그러니까 유체를 통해서 옮기는 그런 물질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수송 비용 면에서 볼 때 철도 운송보다 저렴하고 해상 운송보다 비싸고 안전도가 높으면 완전 자동화의 대량 연결 수송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겠죠? 파이프 운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막에서 오일이 막 나. 뭘 봤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 파이프를 딱 꽂아. 그리고 도시를 연결을 해. 공장까지. 그러면 물 딱 타고 쭉 올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뽑아서 쓴다. 그런 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복합 운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한 번에 운송, 보관, 하역 등의 작업을 유니로드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하는 방법이 이제 복합 운송인데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쓰면 복합 운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딱히 뭐 여기까지는 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막 이 유체에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실제로 여기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이제 외워야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 물리정보 시스템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SCM을 여기 꼭 써놓으라고. SCM을 꼭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예전에 교재에 나왔었고 기초에 나왔었던 그런 것들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이용해 물류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물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구나. 도와주는 얘들이구나. 그래서 그 기술로는 이 전자문서 교환, EDI, 그리고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그리고 전천후 위치 측정 시스템, 그러니까 GPS 이런 게 있다. 뭐 굳이 읽어보자면은 뭐 아무튼 전자문서 교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전사 문서를 네트워크로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걸 하면 진짜로 서류를 갖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엄청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EDI. 그리고 RFID 같은 경우에는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상품의 전자태그가 나오면은 무선 주파수 RFID다. 그리고 내장과 비접촉식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렇구나. 전천후 GPS 같은 경우는 육상, 해상, 공중 등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인공위성에게 발생하는 정보를 수신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렇구나. 전자태그가 나오면 RFID, 전자문서가 나오면은 EDI,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위치 측정이 나오면은 GPS구나.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특징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에서 뭐 하나 가지고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자문서 막 말을 써놓고 이게 뭔지 맞추시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러 가지 특징을 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아는 특징 한 가지로 전자문서가 나왔었네 그럼 EDI지 하면서 골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기르셔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오케이 나는 이 특징으로 이 문제를 선별해내겠어 하면 그걸로 가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많죠. 다 나오나?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책 보시면 되니까. 첫 번째는 CVO.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인데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성을 이용한 건데 위치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과 화물의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여 각종 부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류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GPS랑 비슷한데요? 싶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은 선지로 안 나올 겁니다. 예, 뭐 이의 제기도 많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딱히 걱정하지 마라. 알아서 평가원이 잘 해주실 거다. 믿어라. 네가 틀리면은 뭐 저 틀릴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위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뭐 하는 거구나 하면 CVO. TMS 같은 경우는 운송관리 시스템인데 화물에 운송되는 물류 네트워크상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운송의 계획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에너지랑 자원의 소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운송 계획을 수집하고 관리하는구나. TMS네. 창고 관리, WMS는 뭐겠습니까? 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구나. 관리하는, 그러니까 뭐 보관, 출하, 입고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구나. WMS. 유닛로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ULS라고 하거든요. 화물의 일정한 표준 줄량 또는 용적을 단위화하여 유닛, 단위화. 그 단위, 유닛은 단위니까 단위화. 그래서 기계적 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운송하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유닛로드 시스템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원칙, 이 원칙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기계화의 원칙, 꼭 기계로 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역은 이제 내리는 거잖아. 그 내리는 그 과정을 엄청 최소화시켜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계화, 표준화, 하역의 최소화.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 이걸 물어볼 겁니다. 기계화, 표준화, 하역의 최소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뭐였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는데. 기계화, 표준화, 하역의 최소화. 이렇게 세 가지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다. 중요한 원칙. 그리고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수주받은 주문을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매틱 이제 오더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AOS라고 하고요.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문을 처리해주는구나. 주문 처리 시스템,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AOS. 그리고 PO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상품이 팔린 시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바코드 아시죠? 이거 딱 이걸 이용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POS구나.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내가 안 쓰이는 줄 알았는데 작년 버전을 안 써있어가지고. SCM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슬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공급사슬 관리다. 문제를 조절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다. 사슬이고 공급사슬 관리. 이거는 저번에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CRM으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고객과의 관련된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적 좌우 관리로 전체적으로 기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영 방법이다. 기업 내에서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죠. 우리가 배웠어서 처음인지 사단인지 재고 관리 기간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ERP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게 써놨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까먹었었는데 자 여기 GPS 옆에다가 GIS 써주시길 바랍니다. GIS도 이제 GPS랑 같은 내용이다. 같은 뜻이다. GIS, GPS는 같이 묶어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 GIS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긴 안 써있는데 작년 교과서에 써있던 게 있거든요. EOS랑 GIT 써주시기 바랍니다. EOS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오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전자기술 이용해서 주문하는 시스템이구나. EOS 전자주문 시스템. 그러나 J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just in time 그래서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단원 내용이었고요.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